출근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과거 수면 유도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는 선수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안지성 형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에서 SUV 차량이 보행자 도로 쪽으로 돌진해서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사고 CCTV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산을 쓰고 보행자가 걷고 있었고요. 5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여성 뒤편으로 이제 SUV 차량이 이제 빠르게 다가와서 그 여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여성은 사망했고요. 이제 사고 직후에도 해당 차량 멈추지 못하고 인근의 차량까지도 이제 충격을 하고 또 이제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이후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예, 이때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죠. 네네. 일단 뭐 당연히 음주 검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약물 검사라든가 이런 다른 검사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워낙에 좀 이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 측에서는 급발진 사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음주 상태였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특가법 위반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 사건이 되게 되고요. 예.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형량 또한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됩니다. 음주 상태였을 경우에. 일단은 근데 경찰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별로 없죠. 예, 이제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 지난 5년 동안 무려 이제 36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급발진이라고 인정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사실 이제 기계적 결함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결함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 주로는 이제 페달을 이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해서 이게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이제 딱 단언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이런 기계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제 소비자한테 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한테 지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 제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로서는 이런 기계적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에 사실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다 할 뿐이지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관련해서 사실 지난 강릉에서 좀 안타까운 또 이런 급발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도연위법이라고 해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논의까지 있었던 그런 사안에서도 지금 유족분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이런 급발진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법조계에서도 조금 되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지난달에 사실 법원에서 급발진 의심 사례에서 사실상 거의 최초로 그 실제 이제 주행 차량에 대한 감정 시험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시험에서 또 나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뭐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께서도 진술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뭐 급발진으로 의심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조사 측은 이제 페달 오인 사고, 즉 이제 운전자가 이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가지고 풀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풀악셀을 밟았을 때 이제 속도와 국가에서 감정한 속도와 실제 감정 다시 이제 재현을 했을 때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났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번 달에쯤에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좀 귀추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결과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야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네. 오재원 씨 혐의 총 6가지입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 그리고 특수재물손괴,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사기,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총 6가지 혐의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필로폰 소지 혐의와 투약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A 씨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그 처음에 이제 자수를 하려고 했던 그 공범자, 그 여성분에 대한 이제 특수 협박 부분까지도 이제 좀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오재원 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습니다만 네. 폭행, 협박 혐의는 부인을 했다고요.
네, 사건 지난 3월 9일에 벌어졌었던 건데요. 이제 오주원 씨가 운영하던 볼리아드 야구 아카데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A 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A 씨가 나 자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니 휴대폰을 들면서 오주원 씨가 당장 그 전화기를 내려놓아라라고 하면서 뭐 망치를 들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것은 A 씨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이지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자수를 하면은 난 너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협박까지 하면서 조금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겁을 먹은 A 씨가 그 휴대폰을 그대로 이제 내려놨고 오지원 씨가 망치로 그 휴대폰을 쳐서 손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가 이제 오지원 씨의 좀 방심한 틈을 타서 이제 계단으로 도망쳤는데 오지원 씨가 그걸 끌고 가서 다시 좀 잡아왔다. 이런 취지의 A 씨의 피해 진술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량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없어요. 하한 자체가 이제 제일 적게 나와도 1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장량감경이라는 걸 받게 되면 6개월까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징역형이 미니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오지원 씨 입장에서는 마약 혐의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 혐의까지도 인정하게 되면 사실 형량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가법상 보복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구성 요건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복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법원에 제출된 증거, 검사가 수집한 증거로는 그 망가진 휴대폰, 망치에 의해서 망가진 것 같은 휴대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있겠지만 물론 피해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망가진 휴대폰만 가지고 과연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더 큰 논란은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텐데 오재원 씨가 같은 구단 후배 8명에게 네.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아오라고 강요를 했고요. 또 거절하면 때리거나 협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8명의 선수들이 좀 대부분 어린 2군 선수들이었다고요. 예, 사실 이 점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데요.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지인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2군 선수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충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오지원 씨가 운영하던 야구 그 학원의 수강생이라든가 그 수강생의 부모한테까지도 이런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져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SNS 메시지 등을 좀 살펴보면 뭐 칼로 찌르겠다, 뭐 팔을 찢어버리겠다라는 등의 좀 잔혹한 이런 말까지 좀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군들 이 어린 후배 선수들 입장에서 사실 오재원 씨가 또 원클럽 멤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계 영향력이 좀 상당한 오재원 씨의 이런 어떤 지시 내지 부탁을 좀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8명 이외에도 이런 관련된 선수들이 더 있다고요. 예. 일단 두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8명으로 밝혀졌었는데 이제 서울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외에 5명의 이제 전 현직 야구 선수가 더 연루가 돼 있다라고 밝혀졌고요. 사실 이군 선수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저기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계속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일단 입건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점이 과연 책임을 조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궁금한 게 이 마약류 대리 처방이 네. 이걸 요구한 사람, 실행한 사람 원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예.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선수의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 입장에서 선수의 말을 또 거역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폭행이나 보복 협박이 있었다면 더욱 더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게 고려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졸피뎀이 마약류 성분인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 마약류를 대리 처방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범죄 사실로서 구성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행위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령 뭐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합법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좀 책임이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군 선수들이 주장하는 강요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나는 이제 합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오재훈 씨의 위세, 뭐 이제 야구계에서 미치는 영향력 등은 충분히 좀 커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마약류 대리 처방이라는 것은 사실 엄연한 불법인데 이런 것을 다 과연 이제 피할 수가 도저히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책임 조각으로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인정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양형에 고려가 됩니다. 이제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뭐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한 남성이 유서를 쓴 다음에 숨졌는데요. 예. 이 유서에 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적었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2023월에 그 한 남성이 2006년에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목된 친구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범행을 부인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유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에 당연히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유서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도 들었습니다. 가령 뭐 당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뭐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더라든가 아니면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다. 이런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확보를 해서 수사를 개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유서를 바탕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하급심에서 좀 판결이 나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상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살한 남자의 유서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외에 사실 뭐 피해자 진술이라든가 여타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간접 증거들이 고려는 됐겠지만 사실상 쟁점은 이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서류라는 것이 법원에 제출이 되게 되면 그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증거로 그 서류를 쓰기 위해서는 그 서류의 작성자가 법관 앞에 면전에 나와서 이거 제가 쓴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진정 성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당 유서 서류의 작성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으로는 사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314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 진술자가 또는 작성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작성 경위를 비춰보건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문에 따라서 사실 1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판단해 봤는데 이거는 사실상 조금 다른 의도가 좀 보인다. 유서를 작성했을 당시에 어떤 정말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뭐 친구들을 좀 모함하거나 이럴 목적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거고요. 그 항소심에서는 그 반대로 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렇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또 뒤집혔습니다. 그거는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31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되게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재판에서는 이 서류 작성자가 이제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피고인 쪽에서는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성한 내용이 정말로 본인이 목격한 사실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꼬치꼬치 캐묻게 되거든요. 근데 원 진술자가 사망한 이 서류의 경우에는 그 반대 신문권 자체가 완전히 박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요건 자체는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